서기 37년 로마의 어느 밤을 상상해보세요. 황제들이 거주하는 팔라티누 언덕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멀리서 듣는 이들의 피를 얼게 만드는 웃음입니다. 황궁 안에서 24살의 젊은이가 방금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어린 시절 별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칼리굴라, 작은 군화라는 뜻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이 남자는 그 귀여운 애칭을 광기와 잔혹함 그리고 과도함의 동의어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가장 발전한 문명이었던 로마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통치자들의 갤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절대 권력이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칼리굴라 통치의 첫 몇 달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는 관대하게 지출했고 화려한 공연을 조직했으며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추방자들의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원로원은 어두운 티베리우스의 마지막 몇 년이 지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일부 고대 역사가들은 심각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권력이 그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제안합니다. 칼리굴라는 그 병에서 깨어났을 때 변모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영원히 잠들어 버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숭배에서 관례적인 수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신전을 포함한 신전들에 자신의 동상을 놓으라고 명령했고 이는 거의 대규모 반란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주피터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대화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달을 초대해 자신의 침대를 함께 나누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로원, 그 고대 공화정 기관은 그의 개인 극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저명한 원로원 의원들을 굴욕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차 옆에서 수킬로미터를 달리게 강요했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인 인시타투스를 사제로 임명하고 집정관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정치적 테러의 방법이었을까요? 현대 역사가들은 이 질문을 놓고 논쟁합니다. 칼리굴라에 대한 우리의 주요 출처인 수에토니우스와 디오카시우스는 그의 죽음 이후 수십 년 후에 썼고 그들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전을 걸러내더라도 불안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칼리굴라는 자의적인 공포가 예측 가능한 공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면 모두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한 원로원 의원은 충분히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는 명백한 반역 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일치가 도구였습니다. 그의 연회는 불길한 이유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엘리트들을 초대하고 식용 금가루로 덮인 황금빵을 대접했으며 그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자신의 무한한 부를 상기시켰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지만 그들의 정신을 꺾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권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더 뒤로 가봐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율리아 클라우디우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치적 음모, 암살, 배신의 지뢰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제국의 지정 후계자였고 백성과 군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칼리굴라가 겨우 7살이었을 때 그는 의문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두 형은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 투옥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유용하고 재미있고 필요할 때 보이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카프리 섬에서 늙은 티베리우스와 함께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은퇴하고 그 자신의 잔혹함이 전설이 된 남자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신뢰는 치명적이라는 것, 연민은 약함이라는 것, 오직 절대 권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시절에도 젊은 칼리굴라에게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더 나은 노예도 더 나쁜 주인도 없었다. 마침내 최고 권력을 얻었을 때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아니면 항상 부서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 역사에서 반복해서 보게 될 패턴입니다. 극도의 편집증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사랑이 착취 가능한 약점이고 잔혹함이 왕국의 화폐인 곳에서 그 같은 시스템을 증폭시켜 복제하는 성인으로 자랍니다. 불과 4년의 통치 끝에 칼리굴라는 자신의 근위대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겨우 28살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공화정 복원을 잠시 논의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국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정부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궁전의 커튼 뒤에 숨어 다음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칼리굴라의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언제 타인의 고통을 수용 가능한 오락으로 결정할까요? 수십 년 후 또 다른 젊은이가 권력에 오를 것입니다.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그는 서기 54년 황제가 되었을 때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사 아그리피나는 그의 상승을 꼼꼼하게 조율했고 아들의 왕위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인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로의 첫 몇 년은 2명의 유능한 남자들, 철학자 세네카와 근위대장 브루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로의 5년으로 알려진 비교적 좋은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치자가 아니라 예술가로 보았습니다. 연기하고 노래하고 리라를 연주하고 전차 경주에서 경쟁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통적인 로마 정신에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제는 전사이자 정치가여야 했지 공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기대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타인 공개 공연을 조직했고 청중이 몇 시간 동안 앉아있도록 강요했으며 응급 상황에서도 극장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국 공연 중에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석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통해 통치하기를 기대했지만 네로는 그녀의 통제를 붕괴했습니다. 뒤따른 음모는 로마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네로는 여러 번 어머니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먼저 도구로, 하지만 그녀는 면역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자는 동안 그녀 위로 무너질 접을 수 있는 천장이 있는 배를 설계했습니다. 천장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사들을 그녀의 별장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아그리피나는 튜닉을 열고 네로를 낳았던 배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친 살해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살인이 흔했던 로마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신들에 대한 혐오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 네로에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그 최후의 경계를 넘음으로써 다른 모든 경계가 무의미해진 것처럼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가 도시의 많은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6일 동안 불길이 전체 지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문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네로가 새 황금 궁전인 도무스 아우레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일부 고대 역사가들은 로마가 불타는 동안 그가 트로이의 몰락에 대해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과장일 것이지만 그 신화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네로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이 단순히 그의 예술의 배경이 될 정도로 현실과 단절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작고 이상한 집단이었습니다. 뒤따른 것은 최초의 대규모 박해 중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체포되고 방화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받고 공개 구경거리가 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일부는 동물 가죽으로 덮여 개들에게 찢겼습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일부는 밤에 네로의 정원을 밝히기 위한 인간 횃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개 폭력에 익숙한 로마인들조차 이것을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친구가 아니었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러한 잔악 행위가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철학, 문학, 법이 정교한 그렇게 발전한 문명이 그러한 야만을 받아들일까요? 답은 콜로세움에 있습니다. 네로 이후에 지어질 문자 그대로의 콜로세움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락으로서의 폭력의 정상화입니다. 검투사 게임은 가끔 있는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로마 생활의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원형 경기장을 채워 남자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고 정교한 방식으로 처형되는 죄수들을 보고 이국적인 동물들이 도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폭력이 오락이 되고 고통이 구경거리가 될 때 도덕적 경계가 흐려집니다. 경기장에서 처형된 범죄자와 네로의 정원에서 처형된 기독교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실만 다를 뿐입니다. 둘 다 비인간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로마는 공감을 처리하고 무관심을 생산하는 문화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네로는 마침내 68년에 군단과 원로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축출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도망쳤고 어떤 예술가가 나와 함께 죽는가 라고 중얼거리면서 비서의 도움을 받아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에서조차 그는 자신을 비극의 진정한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간의 내전 후 플라비우스 왕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는 비교적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는 제국의 광기가 율리아 클라우디우스 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통치 형태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칼리굴라나 네로와 달리 그는 사치스럽거나 예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밀하고 관료적이고 편집증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전역에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누가 황제에게 보고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위험해졌습니다. 신뢰는 증발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막연한 반역 범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반역의 정의는 끊임없이 확장되었습니다. 황제를 비판하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충분히 열정적으로 황제를 찬양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너무 인기 있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주님이자 신이라고 불리기를 주장했습니다. 의례적 칭호가 아니라 현실의 인정으로서. 그는 제국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집증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이교도들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역사가 소플리니우스는 그 분위기를 15년의 침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안 사람들조차 그에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의 아내, 신뢰하던 해방 노예들, 그의 개인 경호원 모두 암살 음모에 참여했습니다. 96년 그는 가짜 음모를 폭로하는 척한 공모자에 의해 침실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원로원은 눈에 보이는 안도감으로 그의 죽음을 축하했고 그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서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담나티오 메모리아에라고 불리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황제들이 있어도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만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전체 사회 구조를 타락시킵니다. 아첨이 정직을 대신하고 두려움이 충성을 대신하고 생존이 양심의 억압을 요구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제 한 세기 이상을 건너뛰어 180년으로 가봅시다. 또 다른 젊은이가 제국을 물려받았을 때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가 가졌던 최고의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최악의 통치자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코모두스는 18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에 태어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황제들은 성인이 된 후 권력을 얻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코모두스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통치하도록 준비시키려 했습니다. 최고의 교사들, 최고의 조언자들. 하지만 코모두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검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로마 황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검투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대들은 무딘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세게 싸우면 처형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자신이 진정한 전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자 가죽을 입고 궁전을 돌아다녔습니다. 로마의 이름을 코모디아나 콜로니아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는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되었습니다. 음모를 보았습니다. 진짜와 상상의 원로원 의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누이도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통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에만. 192년 새해 전야 코모두스는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운동 파트너가 그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궁전의 다른 사람들이 조직한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현실 자체를 왜곡합니다. 황제가 되면 아무도 당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변덕이 법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환상이 현실로 취급됩니다.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로마는 인간에게 신의 권력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들이 신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고 약하고 두려움과 욕망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면 그 결함들이 증폭됩니다. 이것은 현대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20세기로 점프해 봅시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지 1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발명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차르의 전제정이 무너졌습니다. 볼셰비키는 권력을 잡았고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등, 정의, 인민의 권력. 하지만 수십 년 안에 그들은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권력에 올랐을 때 그는 로마 황제들을 연구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공포, 편집증, 자의적 폭력. 그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처럼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당신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심지어 가족조차도 고발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수십만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고문받고 재판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아니면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죄목은 반역, 항상 반역이었습니다. 정확히 로마에서처럼, 그리고 칼리굴라의 궁정처럼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영웅들, 군 장성들, 당 간부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탈린의 편집증은 자기 충족적이었습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제거할수록 그는 더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였다고 느꼈습니다. 공개 재판은 극장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정확히 로마의 신문실에서처럼 고통이 멈추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이든 말할 것입니다. 진실은 관계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터클이었습니다. 권력의 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로처럼 스탈린은 자신만의 종류의 예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역사 그 자체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숙청된 사람들은 역사적 사진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로마의 담나티오 메모리아에 20세기에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독일로 이동해 봅시다. 1933년 또 다른 남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왔습니다.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 그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국회의사당 화재, 수권법, 반대당의 금지. 몇 달 만에 독일은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체제는 로마 황제들과 다른 종류의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 변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광기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되고 산업화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한 미친 황제의 충동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되고 예산이 책정되고 관료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관리, 기술자, 의사, 변호사, 교사.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홀로코스트가 그것의 궁극적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단지 시스템의 작은 톱니바퀴였습니다. 하지만 그 톱니바퀴들이 함께 모여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광기는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는 미쳐갈 수 있습니다. 전체 문명이 도덕적 나침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개인의 잔혹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를 생각해 봅시다. 독일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그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독일 저항에 가담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참여했습니다.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본 회퍼는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끝입니다.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희망을 유지했습니다. 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소피 쇼얼과 그녀의 백장미 그룹을 생각해 봅시다. 위넨의 학생들이었던 그들은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조롱이었습니다. 소피는 잠수당했습니다. 그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러한 화창한 날, 그리고 나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수천 명이 움직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옳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를 생각해 봅시다. 나치 당원이자 사업가였던 그는 처음에는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200명 이상을 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그가 구한 200명에게 그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비용. 하지만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됩니다.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집단학살 협약, 고문 방지 협약, 국제형사재판소.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들. 하지만 그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루안다의 집단학살,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청소, 다르푸르, 시리아, 미얀마. 목록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의지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부분적으로 그것은 인간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비인간화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권력의 구조 때문입니다. 권력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중되면 남용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우리는 견제와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제도, 자유 언론, 독립적 사법부. 하지만 그것들은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것들은 침식됩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침묵의 다수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드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악이 번성하도록 허용합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듯이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칼리굴라, 네로, 스탈린, 히틀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본 회퍼, 소피 쇼얼, 쉰들러의 이야기도 광기로 이어지는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기 경고 신호들, 권력의 집중, 반대의 억압, 집단의 비인간화, 진실의 침식. 둘째,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부정의를 볼 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인기 없게 만들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지지하는 기관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공감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감은 비인간화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희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는 길고 구불구불합니다. 후퇴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추세는 명확합니다.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존엄성.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현대 독재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웠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이 절대 타락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인권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저항합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칼리굴라의 통치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네로의 통치는 14년, 스탈린의 통치는 30년, 히틀러의 제국은 12년. 그들은 모두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압 위에 세워진 제국은 결국 붕괴됩니다. 진실은 나옵니다. 정의는 추구됩니다. 인간 정신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 우리는 단지 역사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취하는 행동,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광기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독재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지지로, 나중에는 침묵으로, 그리고 침묵은 공모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추구되어야 합니다. 존엄성은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원칙들입니다. 매일 모든 선택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칼리굴라와 네로가 불가능한 세상, 스탈린과 히틀러가 일어날 수 없는 세상, 권력이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가능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독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 자유에 대한 열망, 정의에 대한 갈망, 이것들은 지속됩니다. 우리는 그 유산의 계승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보호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이 여정은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빛을 보았습니다. 저항한 사람들, 싸운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빛, 그 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한 어둠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칼리굴라와 네로, 스탈린과 히틀러,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한 모든 용감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모든 선택으로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역사의 교훈을 함께 배워가기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에 동참해주세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